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애널리스트 최대입니다. 이번에 2023년을 맞이해서 세계 질서 변화 속 디지털 자산 20 패권 논리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세한 보고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고서의 숨은 행간 읽기를 원작자인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평화로웠던 세계 패권 구도가 좀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팍스 아메리카나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런 군사적 충돌도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30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의 지위에 올랐죠.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군사, 외교, 경제, 기술 등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정말 최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이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중심의 완전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30년간 이런 미국 중심 세계 질서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물가가 낮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저금리, 세 번째로는 임금 안정 등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은 더 낮은 노동 비용을 찾아서 글로벌 자본들이 움직였고 공장도 건설하고 원자재들을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오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물건들을 생산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샌가부터요, 이 탈세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좀 앞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작년 2022년 10월 발표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NSS 보고서에서는요,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외교 전략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안에서는 탈냉전 시대는 최종적으로 끝났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미국이 세계 중심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아니다. 강대국과 전략적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 안에서는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정을 하고 중국 굴기 억제에 외교 안보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격세지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계화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갔죠. 인건비가 싼 국가로 넘어가서 공장을 짓고 원자재를 확보를 하고 이런 기업 활동들이 가능했었더라면 지금은 다소 다른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요. 공급망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천연가스 같은 이런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8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반도체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요새 굉장히 뉴스를 장식을 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본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자국 산업 육성 체계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냐 하면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변화가 생기고 강대국들의 전쟁터는 반도체, 원자재, 금융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고 디지털 자산 또한 이러한 흐름과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자산도 패권의 경쟁의 장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불안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CBDC 등 이런 디지털 자산 숨어있는 패권 논리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 패권 경쟁의 끝에는 기축 통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잠깐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패권의 역사는 곧 기축통화 역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5세기 대항해 시대 때는 스페인의 은화, 페소 대 오초가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이 대영제국 시절에는 파운드화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중심의 패권이 형성이 되었고 달러는 70년 이상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화폐라는 거는 정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10,000원짜리 한 장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지만 정부 보증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 이 지폐가 10,000원짜리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각 국가는 이 자국 통화의 이 신뢰 유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폐가 기축 통화일수록 주조 차익에서부터 얻는 이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조 차익이란 무엇이냐? 바로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차익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요리지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약 17센트입니다. 그럼 나머지 99달러 83센트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귀속이 되는 것이죠. 이 화폐가 널리 쓰일수록 새로운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중앙은행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달러, 원화 같은 이런 법정화폐들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어우러지는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패권 경쟁 논리는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인 DCEP가 확대가 될수록 중국이 얻는 시너지 효과도 클 수밖에 없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이 점유율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누가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화폐, 암호화폐, CBDC, 스테이블코인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각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대장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의 이 현실 패권 논리가 치열하게 여기에 개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테이블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문자 그대로 가격 변동이 없는 안정된 암호화폐를 의미를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빈번한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서 이들이 좀 화폐 본원적인 기능인 교환 매개수단, 지불수단 등을 충족하기 약간 애매했어요. 반면에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법정화폐 담보형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예치해서 그와 똑같은 양의 토큰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암호화폐 담보형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런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해서 가격을 유지를 하고요. 상품 담보형은 금은, 석유 등을 담보로 발행이 됩니다.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코인 유통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요, 가격 안정성 외에도 편의성과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좀 유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현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요, 스위프트망을 통한 해외 송금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보통 한 건당 10,000원에서 50,000원 선에서 이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송금을 보내면 수차기까지의 조금 시간이 걸려요. 반면에 스테이블코인은 지갑 대 지갑으로 돈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보관과 전송 수치가 굉장히 쉽고 즉시 송금, 또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합은 약 1,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80조 원 정도가 됩니다. 3년 만에 이 숫자가 5,500% 성장한 셈이에요.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런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안정된 가격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의 결제, 송금 등의 이런 수요가 확대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파이 성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각종 디파이 플랫폼과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들이 활용이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좀 규모가 큰 것들은 USDT, USDC, BUS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USDT는 홍콩의 비트파이낸스 거래소 산하에 있는 테더라는 회사에서 발행을 했고요. USDC는 미국 코인베이스와 서클사가 합작으로 개발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그리고 BUSD는 바이낸스 거래소와 팍소스사가 제휴를 통해서 개발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잠깐만 다시 달러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페트로달러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 경제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약속을 하고요. 사우디는 모든 석유 수출을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오일 쇼크가 나타나요. 오일 쇼크로 가격이 폭등하자 미국은 달러 발행을 증가를 하게 되고 시너리지 효과에 따라서 미국의 이익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원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되면서 달러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라는 건데요. 필수 원자재인 석유를 얻기 위해서 수입국들은 달러를 보유를 해야만 됐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미국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로는 달러 현금과 미국의 국채 등이 사용이 됩니다. 원유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늘어날수록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곧 패권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미국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 세계를 누릴수록 미국의 달러 패권은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초에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계산이 내부적으로 끝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초점은 안정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높은 안정성을 보유를 하고 작은 상환 능력을 갖춘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독주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규제의 도입은
관점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규제 이한 진입 장벽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담보로 충분히 갖지 못하거나 규제 인허가를 받지 못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애초에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USDT, USDC, BUSD 이 세 가지 스테이블 코인은 법으로 설정된 울타리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된다, 이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요. 첫 번째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될수록 달러 패권 확대에 유리하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서는 법으로 인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여기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시늉리지 효과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셋째, 지금 USDC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CBD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센트럴 뱅크와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커런시를 합친 용어죠. 자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를 합니다. 기존 지폐와 똑같은 가치를 유지를 하고 전자적으로 발행이 되고 중앙은행이 보증을 하죠.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가 CBDC 개발에 좀 착수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라는 이름으로 2020년부터 시범 운영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이미 디지털 결제에 익숙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모바일 결제 인구가 9억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은 자금 흐름 추적 등의 중국 정부 통제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은 2009년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중국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계획을 공식 선언을 했었는데요. 2018년이 되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대외 금융개방 로드맵을 공개를 해버렸죠. 지금까지는 이 본토 금융시장이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국제무역 결제도 좀 확대하고 해외 송금도 확대하고 이렇게 위안화 글로벌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화폐 제작 비용, 관리 비용 절감, 자금 세탁이나 탈세 범죄 추적 이런 또는 정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한 이유로 CBDC를 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CBDC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CBDC 개발을 위한 정책 목표는 8개가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 경제 활성화 촉진, 결제 시스템 개선, 타 플랫폼과 연결성 강화, 금융 포용 강화, 국가 안보 보호, 인권 존중, 민주적 가치와 일치 등을 원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연준한테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CBDC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BDC는 크게 도매형과 소매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소매형, 특히 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달러를 공급할 경우에는요, 이 CBDC가 새로운 무유한 금융자산으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기존 예금에서 이 CBDC로 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을 떠받쳐온 이 금융 시스템,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CBDC는 연준의 직접적인 부채 증가를 의미하는데, 그러려면 우량자산 매입들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 대차대조표 확대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이 연준의 긴축 기조와는 약간 맞지가 않죠. 전 세계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CBDC가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CBDC 발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발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모형보다 도매형으로 좀 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의 안보위급 체제 아래에서 정말 효과적인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들을 구축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과의 패권 경쟁을 공식화를 했고요. 이 패권 다툼의 전쟁터는 디지털 자산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제재 조치로 유럽연합은요, 이 러시아 디지털 자산 결제 차단 조치들을 내렸고요. 또 중국은 디지털 화폐인 DCP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기축통화대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대로, CBDC는 CBDC대로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CBDC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최종 판단이 나타났을 때 발행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틈을 타서 중국은 빠르게 위안화 국제화 전략 추진을 하고 있고 DCP,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만 놓고 보면은 이 미국 달러 패권 유지 전략과 방향성이 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페트로 달러의 달콤한 맛을 봤어요, 미국이.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방향성을 안정성 초점을 맞추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더욱더 마련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질서 변화 속 디지털 자산 숨은 패권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3년은 탈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이 패권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도 좀 시장을 다각도로 해석을 해보고 대응책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업비트 투자자보고 센터 애널리스트 채드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